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강연의 전체적인 틀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혁명이라는 키워드로 미술사에서, 서양 미술사에서 여러 시대를 각각의 그 시대에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주제와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율성이란 주제로 교회, 그리스도교의 지배를 막 벗어난 미술이 이제 어떤 식으로 뭔가 자신의 방어를 할 수 있었는지와 같은 주제들을 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도 여러분 뭐 예습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니까 더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미술가들 또 많이 아는 작품들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선의 혁명이라는 제목에서 벌써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시선은 보는 것을 말하죠. 즉 보는 것, 조금 더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보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보는 방식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었지만 아마 오늘 다루는 이 작품들에서 조금 더 미술의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우리가 같이 그 산 증인이 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라고 부제가 붙긴 했는데 아마 조금 더 초점은 인상주의에 놓이게 될 겁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상주의를 확실하게 마스터하면 후기 인상주의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조이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혹시 파리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들르시게 될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둘 다 갈 시간이 없으면 루브르와 오르세 중에 어디를 갈 거냐라고 가이드가 물어본다든지 약간 어려운 양자택일을 하도록 만들긴 합니다. 취향은 그렇죠. 나는 다 보고 싶어 하면 루브르로 가시는 거고, 나는 그 네임들을 보고 싶어 하면 이제 오르세로 가시는 거고, 이렇게 선택이 될 텐데요. 이 오르세 미술관은 미술관 그 자체로도 꽤 의미가 있는, 정말 미술관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건물이자 미술관이어서 오늘 이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짝 하고 작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98년에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 만국 그 개최를 앞두고 이제 기차역을 건설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만국 박람회는 1900년에 개최되었는데요.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올 테니까 뭔가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를 그런 기차가 조금 더 원활한 교통수단이 필요했겠죠. 우리 지금 있는 역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하나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차역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공모도 냈었는데, 이 빅토르 랄루라는 건축가의 설계안이 가장 세련돼 보이고 그 당시 어떤 이 힘을 가진 사람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다 보니 이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엑스포라고 우리말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만국 박람회. 이 당시에 열렸던 이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는 여러모로 만국 박람회 역사상 또 많이 회자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물론 만국 박람회가 뭐 유럽 여러 도시들에서 많이 열렸었고 각각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파리 만국 박람회는 특히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미술관과 관련해서 또 나중에 보게 될 작품들과 관련해서도 좀 의의가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1900년 4월 15일에서 11월 12일까지 열렸었고요. 왼쪽은 포스터입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그런 사조를 잘 반영한 그런 굉장히 화려하고 유려한 곡선미가 두드러지는 그런 포스터인데요. 옆에는 파노라마 전경입니다. 여기저기 이제 전시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바로 눈에 들어왔을 에펠탑이라든지, 뒤쪽에 보이죠? 에펠탑이 있고, 그리고 에펠탑 뒤쪽으로 이제 마르스 광장, 여기가 양쪽으로 전시장들이 또 쫙 늘어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이 있으면 또 그 옆에 뭐 놀이기구,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시설은 필수였죠. 그 맞은편, 그때는 트로카데로 궁이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면서 20세기 전반에 이게 좀 철거되고 지금은 샤이오 궁이라고 해서 다롱전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에펠탑을 보면 제일 전망이 좋다라고 해서 아마 파리 가셔서 에펠탑에 직접 가지 않고 에펠탑을 제일 잘 찍을 수 있는 핫스팟을 검색해 보면 반드시 들 겁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이게 1900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렸던 거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파리 현대미술관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유명하고 큰 미술관들, 중요한 미술관들이 많다 보니
정말 작정하고 미술 전공이 아니면 그 미술관까지 가게 되지 않을 그런 미술관이긴 한데 나름 또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이 열렸습니다. 요렇게만 전시장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느 강변을 타고 이 따라서 여기에도 갖가지 이제 천막들 아니면 가건물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전시장이었었고, 그랑팔레 아래쪽에 보이시죠? 우리는 그랑팔레 하면 이제 한국인에게는 조금 특별한 이름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년이죠. 작년에 여기서 정말 애국가가 많이 울려 퍼졌었습니다. 펜싱 좋아하시는 분들, 태권도 좋아하시는 분들, 바로 거기가 그랑팔레였어요. 전시장입니다 원래. 그리고 이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국 박람회의 일환으로 열렸던 미술 전시를 개최하려고 지었던 건물인데요. 이제 좀 크게 지은 건 그랑팔레, 팔레 궁전이죠. 그리고 그 앞에 좀 작은 이거 제가 오타네요. 뿌티 팔레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지었었습니다. 또 그 맞은편에는 앵발리드 광장이 있는데요. 지금 지도상으로는 잘렸는데 여기에 앵발리드라는 큰 이제 돔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프랑스가 자랑하는 온갖 위인들의 묘지가 다 있고요. 이 앵발리드 광장은 평소에는 뭐 이제 이런저런 행진이나 이런 행사들이 열리는 곳인데 우리 한국인에게는 또다시 이제는 중요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양궁. 금메달 5개를 다 땄던 그 양궁이 이 앵발리드 광장에서 열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냥 만국박람회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거는 올림픽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해서 지도와 이 캡션까지 붙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래 자막이 달려있는 이 모든 장소들, 그리고 에펠탑과 앵발리드 광장, 트로카데로 궁과 그랑팔레를 연결하는 이 파리 세느 강변을 따라서도 여기가 다 전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렸던 거죠. 그 당시 기록으로 따지면 50만 명이 넘는 최종 관람객 숫자, 방문객 숫자가 집계되었는데 그 당시에 파리 시민 숫자가 50만 명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었고, 또 여기에 참가한 각 국가들이 이제 자국의 발전, 뭐 과학 기술이든 뭐 아니면 직물이든 여러 공업과 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전시장 파빌리온 하나씩을 차지하고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어라고 자랑하던 그야말로 국가 간의 자존심 대항전이었고, 또한 그 이러한 행사가 많겠죠. 위성 행사. 그랑팔레악 뿌티팔레에서는 이런저런 전시들도 열렸습니다. 파리 거주하는 작가들, 뭐 프랑스 작가들, 또 해외 작가들, 이런 식으로 미술 전시도 나란히 열렸던, 그래서 뭐 몇 달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이러니 이미 그 전부터 기차역도 짓고 이런저런 대비들을 했겠죠. 프랑스 정부가. 이것도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건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보고 가자 하고 가져온 건데, 그 당시에 이 인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무빙 워크를 설치했었어요. 이제 지금 당연히 없죠. 보면 뭔가 단차가 있는 3개의 아주 야트막한 통로가 보입니다. 가장 아래쪽, 이 제일 밑쪽은 고정돼 있는 길이에요. 여기는 그냥 걸을 수 있는 길이고, 그다음 위쪽은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는 무빙 워크, 그다음 가장 높은 쪽은 조금 더 빠른 속도인데, 이게 뭐 시속 6마일이라는 글을 제가 신문 미국인 기자가 보고 쓴, 여행자가 보고 쓴 그 여행 후기를 보고 6마일이 도대체 어느 정도 빠르기 속도인가 하고 봤더니 약간, 그러니까 빠른 걷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였던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재미있게도 또 바로 눈에 띄셨을 것들이 이 막대기가 도대체 뭘까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걸 처음 봤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서려다가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까당하기도 하니까 이거 잡으세요라는 뜻으로 곳곳에 이런 막대들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근데 관련된 여러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 정도로 도시가 북적거렸었고요. 이 98년에 그래서 기차역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1900년에 드디어 오르세역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국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고요. 1904년경의 오르세역 내부입니다. 아주 멋진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저 특히 위쪽으로 유리 천장,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큰 유리 창문 시계,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기차역의 특징이죠. 우리 기차역에서 시계를 못 찾을 수는 없잖아요. 아래쪽으로 선로가 놓여 있고 옆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는 장소, 뭐 앉을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것이 이 직전까지만 해도 기차들이 전부 증기기관차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수증기를 뿜어내죠. 이걸
태우면서 그런데 요때쯤에 드디어 기차가 전기로 바뀌면서 더 이상 그렇게 수증기를 뿜어내지 않게 되니까 굳이 기차역을 뚫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장하며 벽을 다 이렇게 유리로 막은 이런 건축물이 등장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 기술 발전 덕분에 이 랄루라는 건축가가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그냥 천장만 봤을 때는 너무 세련돼 보이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39년에 점점 기차의 수요가 줄어들고 사실 또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기차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긴 기차를 다 받아들일 정도의 긴 플랫폼을 오르세가 당시 기준으로 갖춰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9년 되어서 2차 대전이 막 시작되던 즈음이죠. 아, 여기는 장거리 노선은 이제 안 되겠다라고 운행을 중단하고, 이거는 1970년의 사진인데 거의 뭐 그냥 파리 인근으로만 다니는 이런 가까운 곳만 다닐 수 있는 짧은 통근 열차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역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오르세역에 당시에 기차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호텔도 달려 있어서 이런저런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도 많이 정말 다용도로 쓰였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건물이 점점 노후하고 뭔가 황폐해지고 예전에 그런 기차역으로서의 영광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든 뭔가 좀 써야 된다. 그렇다고 이걸 허물기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잖아요.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용도와 기능을 바꿔서 쓸 수 있을까를 하다가 드디어 이것을 그러면 미술관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의견이 1977년에 채택되어서 외관은 거의 그대로 놔두고 내부를 미술 전시에 맞는 용도에 맞는 건물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진행되었고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게 공중에서 본 사진입니다. 아마 많이들 정말 가시게 될 루브르 박물관과 이 오르세 미술관은 거의 세느강을 사이에 두고 약간 비껴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 앞에 놓여 있는 틸레리 정원과 그 근처에도 또 다른 이제 미술관들이 많은데 보통은 이쪽 아니면 이쪽을 많이들 가시게 되죠. 줄 서는 건 똑같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86년에 드디어 오르세 미술관이 개관했고요. 양쪽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왼쪽은 1920년경의 오르세역, 이름은 이제 그대로 가져옵니다. 오른쪽은 오르세 미술관인데 외관만 봐서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관은 그대로 가져간 거죠. 사실 이 건물을 만약에 아주 현대적인, 그야말로 뭐 유리를 좀 더 많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현대적인 건물로 바꿨더라면 앞서 봤던 이 지도상에서 여기 원래 루브르도 왕가가 거주하던 궁전이었었는데 베르사유 궁으로 옮겨가면서 루브르는 이제 미술 컬렉션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됐었습니다. 이 주변에 놓여 있는 건축물들과 오르세 미술관을 아주 현대적인 건축물로 바꿨을 때 그 괴리감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안 된다라는 의견이 그때 통과됐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죠. 여기에 그야말로 막 철골 구조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유리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했으면 얼마나 이 풍경 자체가 달라졌을까요? 오르세에서 가장 유명한 핫스팟 포토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계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건데요. 뭐 한껏 포즈를 잡고 이렇게 뒷모습 아련하게 뭐 많이들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위에 올라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내부를 보면 확실하게 달라진 것을 아래쪽에서 볼 수 있고, 물론 천장이나 이런 것들, 이 유리천장 이런 구조물들은 리모델링 시 거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새로 바꾸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걸 최대한 옛 것을 보존하면서 그 기능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 텐데요.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선로가 있던 이 공간은 이제 좀 큰 규모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그런 통로로 바뀌었고요. 이 좌우에 이제 작은 공간들에서 소소한 전시들이 열리고 작품들이 또 조금 더 작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실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1848년에서 1914년까지의 서양 미술, 뭐 회화, 조각, 드로잉, 공예를 두루 망라하는 그런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사실주의, 인상주의, 상징주의 등의 대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뭐 무슨 주의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대략 그러니까 1900년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죠. 1848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이제 초반, 1914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익숙한 숫자입니다. 최근에 뭐 영화나 이런 곳에서 많이 등장했던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연도죠. 그래서 그때까지가 어떤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어서 거기까지로 우리는 수집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요 이후의 그러니까 20세기의 미술들은 또 퐁피두라고 하는 역시 유명한 현대미술관에서 보존하고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848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또 진도를 나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왜 하필 1848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아예 1800년도부터라든지 아니면 뭐 1850년부터 아니면 모네가 활동했던 1870년대 아니면 조금 앞서서 한 60년대 뭐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연도를 저렇게 꼭 집어서 1848이라고 말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848, 1848년은 유럽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연도인데요. 이 구글 지도에서 제가 여기저기 그냥 막 심심해서 동그라미를 친 건 아니고 이때 정말 시끄러웠던 곳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했던 그런 장소들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영국은 살짝 예외인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848년에 가장 첫 스타트를 끄는 곳은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왕조를 몰아내고 어떤 사회 정치적으로 평등을 실현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앞으로 보게 될 어떤 혁명들도 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성공한 게 하나도 없긴 한데, 어쨌든 요 즈음에 유럽이 정말 용광로처럼 그렇게 들끓고 있었고요. 이 1848년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서구사나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1800년 전후로는 나폴레옹의 시대였었죠. 그래서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 1700, 참 기억하기 좋은 숫자 아닙니까? 1789. 저는 학생들에게 매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왕정 체계가 무너졌고, 그래서 이제 뭔가 공화정, 오늘날의 의미로 민주주의가 되려나 하던 즈음에 나폴레옹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서 왕도 아니고 심지어 황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가, 나폴레옹이 실각했던 1815년에 이제 유럽의 여러 왕들이 아니면 왕정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제 우리 좀 안정시키고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힘을 다시 재정립하자라고 결심을 하면서 이걸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숙덕숙덕해서 이제 우리 더 힘을 다지자라고 하면서 잠시 복고의 기운이 유럽을 돌아요. 그러니까 1815년부터 48년까지 대략 30년간은 정치적으로는 좀 암흑기였던 시기였고요. 그러다가 이 48년 즈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오스트리아에서의 그런 압박을 이기지 못한 여러 곳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스타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였었고, 이후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에서도 프로이센, 지금은 독일이지만 이제 그 전에 프로이센 제국이죠. 이 독일 북부 지역, 독일 남부는 오스트리아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베를린에서 3월 혁명이 일어났고요. 물론 몇 달 만에 또 다 진압돼요. 그리고 49년 이듬해에는 또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서도 또 봉기가 일어나서 봉건 체제의 타파를 요구하지만 어쨌든 길게 가지는 못합니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에 빈 혁명이 일어나긴 합니다. 진압은 곧 되지만, 또 이탈리아에서도 당시 이탈리아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다가 한 3월쯤에 밀라노가 거의 선두주자로 또 들고 일어났었는데 뭐 한 5일 봉기라고도 할 정도로 여기도 굉장히 짧게 끝났고요. 베네치아에서도 역시 공화국을 성립하지만 또 몇 달 만에 또 진압이 되고, 어쨌든 파란만장한 시기였었습니다. 이런 모든 유럽 본토의 시끄러움에 비해서 영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려한 집권층에서 미리미리 조금 알아서 약간씩 풀어주고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하던 그런 게 있다 보니,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 계급의 어떤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면서 약간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예방하자는 차원의 그런 전략들이 잘 먹혀서 영국은 유일하게 유럽 국가 중에서는 이런 시끄러움, 정치적인 혼란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시기 1848 혹은 19세기 중반이 미술에서도 전혀 영향을 안 미쳤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 시기의 미술 작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따로 소장처를 적지 않은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 소장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젠 드라쿠르아는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불리는 사조, 미술 사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미술가인데요. 이게 낭만주의가 뭐 어느 한 국가만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 당시에 유럽을 다 휩쓸다 보니 많은 국가들에서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낭만주의의 대표라고 불릴 만한 미술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뭐 이름 들으면 생각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영국이라면 터너와 같은 미술가가 있고, 여기 프랑스에서는 이제 드라쿠르아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면 한번 기억해 보실 만한 이름인데요. 일단 루브르에 가시면 오르세보다는 루브르에 드라쿠르아 작품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약간 이제 전통에 조금 더 가깝게, 어쩌면 미술관의, 프랑스 미술관에서는 범주를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큰 대작들이 다 루브르 전시실 한 곳에 쫙 모여 있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드라쿠르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색의 화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뭐 형태, 색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제가 미술을 양분하는 두 가지 경향, 한쪽은 형태를 중시하고 한쪽은 색을 중시하는데, 형태를 중시하는 케이스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드로잉하고 스케치, 예비 스케치 정말 많이 해서 완벽한 구도와 구성을 만든 다음에 이제 작품을 완성하는 조금 그런 경향들이 많은 반면에, 색을 중시하는 이들은 뭐 스케치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아예 물감으로 스케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의 즉흥성도 조금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치밀하게 막 화면 하나하나 디테일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성과 감성의 싸움처럼, 그런 대립처럼 아주 살짝,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요 두 포지션이 어느 때는 이쪽이 더 잘 나가다가 또 어느 때는 이쪽이 더 잘 나가는, 이런 식으로 서로 주도권을 주거니 받거니 해왔었는데요. 바로 이 낭만주의라고 불리는 이런 사조가 유행하기 전의 유럽이 그 이성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전 미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고전하면 여러분은 바로 무엇을 떠올리셔야 될까요? 5글자. 고대 그리스, 로마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미술의 그 미적인 기준을 그대로 따라 그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요 직전에 있었습니다. 고전 미술을 따른다고 해서 신고전주의라고 불러요. 그냥 뭐 이름을 따르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랬는데, 이 너무 딱딱하고 다소 경직되고 너무 권위적인 이런 것들을 좀 깨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포지션에서, 그런 입장에서 나는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나의 감정이 중요해. 그냥 내가 뭘 느낀지가 중요해.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낭만주의는. 이 낭만이 영어로는 로맨티시즘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간의 그런 뭐 사랑의 하트 이런 것도 물론 드러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뭘 원하지? 멀리 좀 떠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이런 느낌들이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인에게도 전혀 낯선 개념 아니죠. 우리가 삶의 스트레스에 쫓기다가 잠시 좀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오고 싶다, 바로 그거예요. 막 가사 일에 지쳐 있다가 나 집 밖에 좀 나가고 싶어,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낭만주의 시대 때 부상했던, 그래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고요. 뭐 여성 소설가, 문인,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여성 화가들도 이때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이 재발견되고 있고요. 이 낭만주의는 미술에서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꼼꼼한 구도와 구성이 중요하지 않겠죠. 내 마음대로 붓질을 하는 건 아니라도 뭔가 이런 감정, 격앙된 나의 그 감성이나 혹은 역동적인 그런 느낌,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드라쿠르아의 그림을 보면서 조금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호랑이 사냥인데요. 사실 드라쿠르아가 그렇게 사냥 장면을 많이 그리긴 했었는데, 이 오르세에 있는 사냥 그림은 몇 점 안 돼서 제가 그나마 조금 크게 볼 수 있는 걸 찾은 게 이 호랑이 사냥과 뒤에 나오는 또 한 점이 더 있습니다만, 보면 한 남자가 이제 말을 타고서 호랑이와 거의 죽기 살기로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남자의 몸 상체와 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 인체의 묘사라든지 아니면 호랑이가 이제 막 말이 오른 앞발을 깨물고 있거나 뒤에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긴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색의 마술사, 색의 화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드라쿠르아가 색의 삼원색이죠. 빨강, 노랑,
그다음 파랑, 이 세 가지 색을 화면의 기본색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샛노란색, 빨간색은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화면을 보면 조금 채도를 낮춘 노랑 아니면 빨강은 특히 여기서 이제 이 화면에 어떤 액센트를 찍기 위한 그런 요소로 사용되었죠. 그다음에 파랑,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쓰면서 아주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도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런 색을 사용해서 조금 더 긴박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훨씬 더 얼마든지 더 긴장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당대 요 그림은 아니고 제가 그냥 다른 그림을 하나 더 가져와서, 안타깝게도 오르세는 정말 딱 제시하면 좋을 만한 작품이 요때는 없어서 스톡홀름 국립미술관에 있는 사자사냥을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사자사냥을 그린 그림, 주제가 같으니까 비교할 만하죠. 왼쪽은 호레이스 베르네라는 당대 역시 꽤 알려졌던,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회화를 그렸던 화가입니다. 베르네의 사자사냥 1836년도 작품이고, 그보다 한 20년쯤 뒤에 그려진 들라크루아의 사자사냥입니다. 한 20년 정도의 시기의 차이는 있어도 여전히 이 시기에도 왼쪽처럼 그리는 화가들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두 그림을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막 크게 봐도 좋겠지만, 이 왼쪽 그림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일단 보고 있으면. 그리고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칠 수 없게, 그러니까 주인공은 막 강조하고 나머지는 뭐 약한 게 아니라, 뭐 화면 중앙에 있는 저 흑인도 시선을 끌고, 왼쪽에서 이 빨간 망토를 두른 인물도 시선을 끌고, 오른쪽의 저 처절한, 그야말로 절박한 호랑이들도 시선을 끌고, 그야말로 화면의 모든 곳이 선명합니다. 날카로워요. 화면이 색채가 선명하죠. 그에 비해서 들라크루아의 작품, 저 뒤쪽에는 사람을 그렸는데, 다시 조금만 확대해서 보자면 뭔가 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는 힘을 줬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정말 힘을 빼고 설렁설렁 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욕을 먹기도 했지만 어쨌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선구적인 미술가였었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마치 하나의 덩어리로, 인간과 말과 기수와 호랑이가 그야말로 한데 서로 얽히고 얽혀서 하나의 유기적인 그런 집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쪽은 얘 따로, 얘 따로, 이 인물 따로, 마치 우리가 가위를 주고 애들한테 이 인물들 다 따로따로 오려볼까 하면은 문제없이 오릴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하나하나를 그려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제에 걸맞는 묘사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을 이 그림에 몰입시키고 사람들이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당시 들라크루아의 가치관이었었고요. 왼쪽에서 보통 우리가 그림을 보죠. 이것도 재밌네요. 베르네는 빨간색, 이 가시성 혹은 주목성이 굉장히 높은 선명한 오렌지기가 도는 빨간색을 화면 왼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읽는다고 혹은 본다고 치면 이 인물을 따라서, 인물의 창을 따라서 시선이 이렇게 내리꽂히게 됩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위에 있어요. 여기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자연을 정복하는 인간의 그런 자세가 느껴지는데요. 들라크루아는 빨간색을 오히려 화면 오른쪽에 배치했고 점점 고조됩니다. 올라가는 사선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같이 응원하게 되는, 어떡하지 이게 사람 사자한테 잡아먹히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틱한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한 낭만주의, 그야말로 역동적인 장면 묘사와 함께 그런 감정, 소용돌이치는 그런 강렬한 감정의 묘사를 중시했던 이 낭만주의 사조가 1848년의 그런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잘 어울리죠. 그러고 나서 미술계에서는 또 낭만주의가 조금 지나가니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미술가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딱 한 사람만 우리가 보고 지나가자면 쿠르베가 있는데요. 구스타프 쿠르베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주의, 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 사실주의의 대표 미술가입니다. 쿠르베의 작품 좋은 게, 유명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작품은 당시에는 역시 어마무시하게 욕을 먹었지만 오늘날에는 구스타프 쿠르베의 대표작이자 이 사실주의라는 미술 유파의 대표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사실주의는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본 용어여서 대강 뭘 말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미술에서 사실주의와 사실적인 표현을 다소 구별해서 우리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어 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모방해서 그렸다는 뜻이 돼요. 지금 이 그림은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주의라는 미술 사조 내지는 뭐 유파, 화풍을 이야기할 때 이 사실주의에는 이 어떤 톤이 깔립니다. 바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깔려요. 그래서 그걸 물론 예외도 있고 또 이것도 학자마다 연구자마다 다소 논쟁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주의 미술가들 우리가 대표로 손꼽는 이들은 논할 것 없이 당대 사회 이 계급제 사회의 그 불평등한 그런 신분제도와 당대 특히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처참했던 처절했던 그 시대의 풍경까지도 그려냈던 이들이 오늘날 사실주의의 목록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사회 비판적 논조 이게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요 사조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르낭이라는 곳을 화가가 지나가다가 쿠르베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장례식을 하고 있으니까 저 괜찮은데 해서 이제 그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거의 4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의 사람들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의 이 정도의 숫자를 화면에 그린다면 크기도 커요. 가로가 6m가 넘습니다. 6m 68cm입니다. 실제로 오르스에서 보시면 한눈에 이걸 다 보려면 한참 뒤로 물러나셔야 되고요. 바로 앞으로 다가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걸음수를 좀 높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정도의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가 등장하는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왕의 장례식이거나 아니면 아주 신분이 높은 뭐 추기경이든지 이런 고귀한 분의 장례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뭐 유지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평범한 시민의 장례식이었고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미술계에서 보기에는 그 주제 자체가 아무 유명하지도 않고 별거 아닌 사람의 장례식은 그려질 가치가 없죠. 그걸 왜 그립니까? 물감 아깝게, 캔버스 아깝게 더 중요한 걸 그렸어야 되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주제 때문에 당시 이 그림을 발표했을 때 미술계에서 아주 큰 혹평을 받았고요. 정말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뭐 재능 낭비 이런 소리를 들었겠지만 오늘날에는 바로 그런 점에서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 그림을 이제 미술사의 한 큰 획을 그은 작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또 미술관 가셔서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소개할 이제 흐름이 자연주의라는 흐름인데요. 자연주의는 앞서 얘기했던 뭐 낭만주의나 사실주의처럼 그렇게 좀 두드러지게 막 자연주의가 있고 누가 처음 설립했고 밑에 누가 있고 하기보다는 뭐랄까요, 좀 널리 퍼져 있던 당시에, 그래서 정말 많은 화가들이 물론 직접적으로 동조한 이들도 있지만 이걸 좀 어느 정도 이 경향을 받아들였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적인 표현도 여기 자연주의와 통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화가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밀레고요. 밀레 뭐 만종이나 이런 작품들을 많이 아실 텐데 이삭 줍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너무 이 그림도 꽤나 유명해서 많이들 익숙한 작품이죠. 앞서 3명의 여성이 부인들이죠.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 장면이고, 왜 이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까요? 너무 가난해서 따로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이제 추수하고 난 뒤 그 추수한 이후의 밭에서 뭐라도 좀 건질 수 있을까, 오늘 뭔가 주워서 빵 한 쪽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나온 아주 아래쪽 하류층의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놔서 또 이 구글 아트앤컬처라는 사이트에서 크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 멀리서는 아직 한창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그나마 이 앞쪽은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조금 돌아다닐 수 있는, 주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 밭에도 분명히 주인이 있을 텐데 이 주인이 이 여성들을 따로 쫓아내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 재산이니까 그거 주면 안 돼요, 나가요,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는 점에서 가진 자의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소작인 중에서 좀 우두머리거나 어쩌면 주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신분제의 당대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볼 수 있죠. 이 자연주의에서는 혹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가까운 곳과 먼 곳의 그 차이를 정말 잘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쪽의 인물들을 크게 그리고 비례에 맞게, 그리고 멀리 있는 인물들은 정말 작게 그리고 또 색의 차이로 주어서 앞쪽은 선명하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뒤쪽 배경은 좀 흐릿하게 그렇게 색을 칠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미술에서는 이제 근경과 중경과 원경을 각각 구별해서 그리는 것을 그리면서 이런 화면의 공간감과 그런 3차원적인 입체 거리감을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경이라고도 하고 가까울 근자죠. 혹은 뭐 전경이라고도 합니다. 앞전자를 써서. 그래서 근경과 원경의 이 차이를 방금 전에 그림에서도 잘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화가들이 이렇게 색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자신들이 뭐 개발해내거나 상상해내거나 머릿속에서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볼 수 있는, 이거 제가 기차 타고 가다가 잠시 섰을 때 하고 이렇게 찍었던 풍경인데요. 바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 철로와 그다음에 이 녹색의 나무들이 똑같은 색일 텐데 저 뒤로 갈수록 푸르스름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대기의 영향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지만 그 당시에 화가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봤더니 앞쪽은 녹색, 그다음 저 멀리 똑같은 녹색인 이미 분명한 것들이 푸르스름해 보이는, 그리고 살짝 회색기도 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경을 칠할 때는 화가들이 회색기를 살짝 섞어서 물감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대기를 표현해 내는 것이 이 시기에는 미술학교에서 너무나 당연히 배우는 것이었고 모두가 알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면서 우리가 나가 볼 텐데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정말 가장 큰 주인공 중에 하나죠. 클로드 모네의 인상 일출에 도달했습니다. 이 인상 해돋이라고도 하고 인상 일출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은 사실 오르스 미술관에는 없습니다.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에 있어서 이 그림을 보시고 싶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워낙 중요한 그림이라서 제가 또 얘기할 거리도 많아서 일단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1872년에 그렸고요. 아래쪽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사실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상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유파의 시작으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클로드 모네는 프랑스의 북서부, 약간 노르망디 있는 그쪽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특히 이 르 아브르라고 하는 항구가 바로 인상일출의 배경이 된 항구이고요. 가면에 여기 이제 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저 멀리 저기를 그렸어요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이거를 모르면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풍경이긴 해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모네가 다른 화가들과 함께 이제 제74년에 그러니까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약 한 달 정도 전시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가장 오른쪽 사진이 현재의 모습이고요. 이게 카푸신 대로라는 파리에 가면 이제 큰 대로의 한쪽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에 사진 작가, 당시 아주 유명했던 이 나다르라는 인물이 자신의 스튜디오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얘기가 잘 돼서 한 달 동안 전시를 했고 모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피사로, 르누아르 이런 미술가들도 나중에 나오는 세잔도 여기서 참여를 했습니다. 165점이나 전시를 했으니까 전시가 그렇게 작지는 않았어요. 근데 입장료는 1프랑이고 도록은 얼마고 하면서 이렇게 당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시는 미술사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걸 본 평론가들이 어마어마한 정말 욕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혹평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이 루이 르루아입니다. 르루아는 이 그림, 여기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한 벽지도 특히 모네의 바다 풍경보다는 더 완성된 상태일 것이다. 즉 모네 그림은 너무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말을 비꼬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상 일출이라는 제목에서 따와서 그냥 얘들을 인상파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늘날 이 인상주의, 인상파가 유래했는데요. 당대는 정말 조롱의 의미로 시작된 이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기원을 모르고 들으면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인상주의라니 뭔가 인상적이어서 인상주의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사람이 욕을 해도 이렇게 맥락에 맞게 잘하면 역사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되 적절하게 욕을 하면 우리는 칭찬을 받는다라는 사례인데요. 모네의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그렸나요?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항구 모습을 그렸고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혹은 항구에 떠 있는 배를 그렸습니다. 아마 얘기를 듣고 또 제목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보시면 정말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이 이미지만 본다면 처음에는 뭐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전시 당시에 물론 그들끼리는 괜찮았지만 그 밖에서는 어마어마한 조롱을 받았고 또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는 사실 워낙 우리가 이거보다 더 미완성 같은 그림도 많이 보기도 하거니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익숙해 있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 그림 그렇게까지 욕을 먹었을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엇을 그린 그림인지, 이 그림이 무엇을 지시하는가 혹은 재현하는가라는 말로 바꿔 얘기할 수 있는 이 그림은 뭘 그렸냐라는 질문이 당시에 가장 논쟁거리가 됐었습니다. 밑에 제가 괄호 안에 적어놓은 게 이제 조금 전문 용어입니다. 사실 뭔가를 지시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상에서는 뭐 야 저희가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뭐 청소해 이런 지시문이잖아요. 근데 미술에서 이 작품은 무엇을 지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작품은 뭘 보여준다, 뭘 그렸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혹은 재현한다, 뭔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인데 이전까지만 해도 너무 당연하게 던질 질문이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그 답변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을 질문을 이 모네가 나오고 이 시기 즈음부터는 이제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질문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새로운 한 순간이 되는 지점인데요. 이런 그림들이 도대체 뭐가 대단한 걸까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당대에 비슷한 주제를 그린 그림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비교는 항상 옳습니다. 왼쪽은 블레이크 록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요. 제가 그 당시 유럽에서 비슷한 주제를 그린 딱 이 시기의 작품을 못 찾아서 그냥 5년 차이니까 뭐 1868년이면 거의 비슷한 시기죠. 블레이크 록이 그린 일출과 모네의 인상 일출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해돋이, 해가 뜨는 장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물론 유럽과 저 변방, 미국이라는 큰 차이는 있지만 당시 미국 미술가들은 조금 앞서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파리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프랑스의 이런 그런 전통적인 유럽의 화풍을 자기가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왼쪽과 같은 그림이 당시에 이제 전통에 맞게 미술 아카데미에서 배운 화가들이 그렸을 법한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죠. 해가 뜨는 장면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혹은 재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호수처럼 보이는 물과 또 산과 골짜기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막 떠오른 해, 뭐 구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구름이 아직 끼어서 하늘이 그렇게 파랗진 않네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은 이제 나란히 놓고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없는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일단 이 왼쪽 그림처럼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죠. 왼쪽 그림에서는 앞서 본 밀레의 그림처럼 밀레의 회화처럼 이렇게 가까운 곳 전경은 명확하게 그리고 중경 그리고 저 원경은 희뿌옇게 그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풍경을 이미 알기 때문에 저기에는 보이진 않지만 저기 희뿌연 것이 바로 또 다른 나무들일 것이다, 뭐 언덕일 것이다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전경과 중경 또 원경의 차이가 잘 보이는 반면에 모네 그림은 앞쪽이든 뒤쪽이든 그런 색감의 차이나 혹은 뭐 밝고 어두운 아니면 채도 선명하고 탁한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화면 전체가 그냥 하나의 평면처럼 보여요. 어떠한 공간감 없이. 바로 이런 지점들이 당시에 욕을 먹었던 혹은 비판받았던 거겠죠. 왼쪽 그림은 해돋이는 아니지만 카프리섬에서 본 바다를 그린 헤이 셀틴이라는 역시 미국 작가입니다. 이 시기에 미국 작가들이 열심히 이제 유럽을 막 배워서 모방해서 그리고 있어서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뭐 바다 풍경을 그려도 얼마든지 가깝고 먼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모네가 이걸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혹은 왼쪽 그림 장 레옹 제롬은 당시에 파리에서는 프랑스의 미술계에서는 정말 잘 나갔던 아주 높은 명성을 지녔던 그런 미술가인데요. 아카데미즘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미술 아카데미에서 가리키는 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풍을 그야말로 마스터했던 지배했던 너무나 잘 구사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 역사의 그 비극 때문에 장 레옹 제롬이 조금 이렇게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인상파 화가들보다는 이제 조금 낮춰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롬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오늘 이 그림을 이렇게 같이 보려고 들고 왔는데요. 너무 완벽하니까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맛있는 요리, 그러니까 잘 꾸며진 식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달까요? 물론 모네 그림도 좋지만.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까처럼 앞서 봤던 몇몇 그림들처럼 선명하게 모든 것이 다 표현되어 있고 전경 그리고 또 거리감이라든지 어떤 누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사까지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지나가자면 우리 그 삼총사의 악역으로 나오는 인물 중에 리슐리의 추기경이라고 있는데 그 루이 13세 때 그 재상으로 있으면서 추기경이지만 정말 마쿠에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막 프랑스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조금 악역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어떤 프랑스가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데 좀 크게 기여했던 바로 그 리슐리의 추기경이 비밀스럽게 막 이렇게 고해성사도 하고 자신의 이렇게 좀 핵심 간부처럼 조력자처럼 데리고 있었던 인물이 지금 이 오른쪽의 수도사입니다. 카푸치네라고 해서 그러니까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수도사인데요. 이 그림이 너무 재밌는 것이 화면 중심축, 화면을 양분하는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왼쪽의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그림을 봤었죠. 오른쪽이 전혀 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균형도 끼어지지 않아요. 어째서 그럴까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이 인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조형적으로는 우리가 이 인물을 보도록 화가가 화면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고 관람객의 시선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봄으로써 여기에 무게추를 한 몇 개쯤 더 얹어주게 되거든요. 이 그림은 균형이 맞기도 그래서 맞기도 하고 그 외에도 화면에 그려진 이 문장이라든지 특히 또 전경에 있는 이 빛의 무게감도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탁 트여 있는데도 이 공간이 왼쪽에 뽁짝 그리는 공간보다도 훨씬 더 밀도 높고 더 무게감 있고 더 강력한 그런 장면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 눈치를 보는 이 장면, 이게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식의 그림들이 당시에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롬도 회색 추기경을 1874년 살롱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의 작품을 제시합니다. 왼쪽은 그냥 그림 당대의 장면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들인데요. 살롱전을 가면 이렇게 벽에 그림이 그냥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오늘날 하듯이 우리가 관객의 눈높이에 맞게 여백을 두고 그림을 걸고 이런 건 아직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나오려면 1900년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 점이라도 더 걸고 특히 여기 보시면 거의 개막식 날까지도 화가들이 와서 아직도 거기다가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커칠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반짝거리게 더 멀리서도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다가올 수 있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 위쪽에 있는 화가들은 불리하죠. 아래쪽을 사람들이 먼저 볼 테니까요. 그래서 더 막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일종의 사교장이 되기도 하고 살롱전에서 1등상을 받은 화가는 그야말로 이제 그냥 놀고 먹어도 돼까지는 아니어도 그리면 다 팔리는 앞으로의 그런 삶이 보장되는 그런 지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영광이었고요. 그것뿐 아니라 그냥 살롱전의 작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너 화가야 라고 인정받는 길이었다면 이 모네와 그 다른 친구들은 살롱전에 뭐 아예 출품을 하지 않았거나 해도 그냥 낙선 됐거나 떨어졌거나 안 돼. 이 그림 여기 못 걸어. 수준이 낮아.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살롱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술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모네의 그림이 특이한 점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과학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2010년대 중반쯤에 나왔는데요. 마거릿 리빙스턴이라는 그 미국의 연구자가 이 모네 그림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이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비밀을 조금 밝혔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사실 우리는 다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극히 제한된 범위의 것들인데요. 뭐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우리가 상하로 볼 수 있는 게 요 가운데,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각도는 위아래 뭐 25도, 30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잘 볼 수, 그냥 좀 흐릿하지만 볼 수 있는 게 50도, 70도인데 이걸 넘어서는 것들은 이제 우리 눈이 못 보는 거죠. 해박적으로 우리가 이상해지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야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좌우로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볼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다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감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움직임을 구별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쪽에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확 지나가면은 뭔지는 몰라도 방금 지나갔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까지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요거보다 훨씬 좁은, 그러니까 기준 이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한 30도 그래서 30도에서 60도 정도까지는 색채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 우리는 뭔가는 느끼지만 무슨 색이었는지는 못 본다는 거죠. 또 그거보다 더 좁은 범위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또렷하게 볼 수 있는 형태는 더 좁아지고, 그다음 우리가 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범위는 또 더 좁아집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 시야의 불안정성과 인간 시야가 얼마나 제한되었는지를 지적하면서 리빙스턴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네 그림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또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셉 알버스라는,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1959년도에 그려진 작품인데, 여기서는 색상 대비와 명도 대비가 일치합니다. 디자인 용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상 대비는 어떤 색이 다른 색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빨강과 만약에 초록처럼 뭔가 이렇게 차이가 더 잘 나는 것도 있고, 빨강과 주황은 색상 대비가 약하겠죠. 명도 대비는 밝고 어두운 걸 정도를 우리가 명도라고 하는데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나란히 있으면 밝은 색은 더 밝아 보이고 어두운 색은 더 어두워 보이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걸 흑백으로 전환해 보면 가운데의 사각형이 노란색, 그러니까 색상에 있어서도 가장 강렬하고, 그러니까 가장자리로 갈수록 조금 이제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탁해져요. 그리고 가운데가 가장 밝습니다. 이걸 흑백으로 바꿔봐도 가장 어둡고 가장 밝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제일 높아요 하는 게 일정한데요. 보통의 그림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모네의 그림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의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위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보통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해를 봅니다. 해가 이렇게 시선을 확 끌잖아요. 딴 것보다도. 그래서 해는 또 우리의 인식 속에 해는 밝은 것이 있어서 해가 밝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만약에 이 그림을 흑백으로 바꾸면 해는 잘 찾아야 보여요.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저 왼쪽 상단에 이렇게 이제 밝아져 오는 하늘 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해는 정말 찾아야지 여기에 이 동전처럼 보이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그러니까 색상 대비와 명도 대비가 여기서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색상이 눈에 잘 들어온다고 해서 명도가 가장 밝은 게 아니라는 게 왜 당연하지 않냐면, 블레이크 록의 그림을 보면 다시 아실 수 있습니다. 블레이크 록은 역시 일출을 그렸죠. 그리고 이 그림을 흑백으로 전환해 보면 해가 가장 밝습니다. 해는 노랗기도 하고 가장 밝아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렸어야 해요. 근데 모네가 이 질서를,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모네의 그림은 우리가 봤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전문가도 아니고 미술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의학 전문가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까지는 몰라도 뭔가가 맞지 않는 그 충돌하는 그 괴리가 있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화면을 보면서 좀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비평가들이 뭐 말로는 뚜렷하게 못해도, 당시에는 이제 의학이 이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그런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사실 모네가 이걸 알고 그렸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 아직 이렇게 그 수준이 높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모네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화가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보기에 해는 오렌지색이네, 밝진 않아도 그러면 해를 그 색으로 그리고, 그다음 사람은 이런 애, 그러니까 그 눈 앞에서 자기가 보기에 일렁이는 물결, 사실 이게 뭐 멀고 가까운 그런 전통적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똑같은 집도, 이게 미국에 있는 한 집 주택인데요,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아침, 정오, 저녁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 그렇죠? 아니면 사과도 완전히 똑같은 사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조명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과의 색깔도 더 빨갛기도 하고 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미술가들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과는 이렇게 그려야 돼라는 그 규칙에 맞춰서 그렸어요. 즉 아는 것을 그렸습니다. 이 인상파의 혹은 모네로부터 시작되는 인상주의의 가장 위대한 혁명은 아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그 명제가 이 당시에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모네가 1871년경쯤에 런던에 잠시 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참 보불 전쟁이 일어나던 때여서 런던에 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터너,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낭만주의 영국 대표 미술가인 터너의 작품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감명을 받습니다. 터너는 영국에서 국민 작가로 지금은 불리는 인물이고, 살아생전에도 처음에는 물론 아주 인기가 많았지만 점점 갈수록 이 1842년이면 꽤 후기 작품입니다. 51년에 사망했으니까. 근데 이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저 사람 나이 들더니 이제 좀 안 되겠네 하는 소리를 듣던 그런 시기를 겪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도 그래서 당대에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배야 바다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그림이죠. 모네가 바로 이런 걸 보면서 뭘 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구나.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내가 그 보이는 방식이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미술사에서 한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무엇이 중요했습니다. 뭘 그렸지? 그러면 유명한 왕, 아니면 어떤 사건, 혹은 누구. 그래서 주제가 뭐지? 무엇을 그렸지가 중요한 시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그렸어로 바뀌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그 시기는 또 나중에 또 바뀌게 되지만, 어쨌든 바로 그 포문을 연 것이 이런 인상파 화가들이었고요. 모네의 다른 그림들 제가 그냥 한 두어 점 가져왔는데, 뭐 부인과 아들의 모습들도 이렇게 잘 그렸었고, 이것도 달력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인물들을 꼼꼼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 눈에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다 손가락까지 이렇게 얼굴 표정까지 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보이는 것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들이고요. 혹은 생 라자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오르세와는 달리 증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차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 특히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들이 인상파 미술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었습니다. 왼쪽이 비교 작품으로 제가 카르거라는 오스트리아 미술가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기차역인데 아마 대부분의 화가들은 왼쪽처럼 그렸을 거예요. 그리고 살롱전에 나가려면 왼쪽처럼 그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냥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파리를 탐구했던 거죠. 그와 행동을 같이 했던 몇몇 미술가들의 그림을 그냥 싹 지나가면서 훑고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째, 까미오 피사로는 좀 보면 좀 짠한 사람 있죠. 그냥 짠한 사람. 그러니까 인상파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그 또래들보다 한 10살쯤 많았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다 보니 약간 뒤편에 있었고 굉장히 온화하고 그런 성품의 인물이었지만, 본인 작품도 작품인데 후배 미술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 나오게 될 세잔이나 이런 미술가들이 피사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뭐 쇠라나 세잔 같은. 그래서 어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인물인데요. 피사로가 그린 이런 겨울 풍경, 하얀 설이라는, 혹은 외광파는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과 함께, 혹은 그 이전에 자연주의 화가들이 이미 조금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야외에서 그냥 그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나가서 그리면 아주 보기 좋은 멋진 그런 풍경이 됐었습니다. 물감, 튜브에 든 물감이 발명됐기 때문에 이런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게 가능해졌었는데요. 당연히 대작을 그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그림 크기가 조만조만해집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들도 다 작아요. 야외 들고 나가서 그리려니까 캔버스 크기가 클 수는 없겠죠. 19세기 프랑스에서 이제 인공 조명을 거부하고 야외에 나가서 직접 빛을 받으면서 뭐 습작도 하고 심지어 작품까지도 현장에서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혹은 그런 화가들을 외광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시슬리의 이 눈온 풍경이라든지, 여기도 보면 가깝고 먼 그 거리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면적으로 평평해 보여요. 혹은 너무나 잘 아시는 르누아르의 이 파리 시민들의 모습. 이 인상파가 화가들이 특히 주목했던 게
도시의 풍경인데요. 이 도시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는지를 잘 봤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관찰자였던 인물이 바로 드가죠. 드가는 기법만 놓고 보면 인상파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좀 꼼꼼하게 칠해졌거든요. 근데 이런 주제가 도시의 삶의 한 단면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뭐 발레 수업이라든지 역시 유명한 그림이죠. 혹은 숙취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마치 며칠 전에 나를 본 그런 모습도 드는 이 여성의 카페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아래쪽을 보면 신문인가요? 이렇게 잘렸어요. 이 드가의 화면이 특히나 재밌는 게 바로 이렇게 너무나 비규범적인 그런 화면 포착 때문인데 여기도 보면 위에 무용수의 머리가 잘렸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이게. 네, 그래서 발도 잘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슴과 이 다리, 종아리까지만 그려져 있고요. 다음 그림 거의 같은 주제인데 정말 오케스트라의 바로 뒤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구도라든지 혹은 오케스트라를 더 집중하고 뒤에 무대는 그냥 마치 유령처럼 대충 그린 이런 식으로 같은 주제도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혹은 빨래 다림질하는 여인들과 같이 도시의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주의처럼 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도시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없었어요. 드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차가워요. 드가의 그림이. 따뜻하진 않습니다. 네, 2개만 더 얘기하고 저 마무리할게요. 이 드가의 그림에서 잠시 봤던 것처럼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일본의 채색 옥파나인데요. 지금 그냥 우타마로라는 그 미술가의 작품을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안쪽에 인물이 앉아 있고 발 밖에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이 이제 막 걷어 올려지는 장면인데 그냥 상체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당시 유럽 미술가들에게는 너무 신선한 구도였던 거죠.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잘라버린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일본 채색 목판화에서 보여지는 너무 비규범적인 그런 화면 구성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던 이들이 드가와 다른 인상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유 보트나 뭐 이 그림도 오르스에 가시면 그 앞에 워낙 사람들이 복잡거려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인상파의 표현기법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도시의 한 장면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인상파로 넣어주는, 우리 같이 전시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르테 모리소의 어머니와 아이, 자기 여동생을 그렸는데요. 이 작가가 여성 작가입니다. 인상파에 같이 전시했던 첫 여성 작가였어요. 이런 인상파 화가들이 참 많고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베르테 모리소라는 이름은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안 되는 여성 인상파 화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보게 될,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될 마네라는 화가와 또 그렇고 그런 사이이기도 했고 처제인데 그렇고 그랬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또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것이 일본 목판화에 나오는 그런 엄마와 아이의 모습에서 영감을 엄청 많이 받아서 그런 이렇게 구도나 이런 것들이 꽤 비슷한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리소 외에도 메리 카사트라는 또 다른, 제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성 작가 있는데 이것이 인상주의가 온전히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나마 그런 그림들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어느 좋은 그림이 안 그렇겠습니다만 이 그림도 그런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재밌고 좋은 그림입니다. 사실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보는 장면 자체는 뭐 별로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스럽게 엄마가 이렇게 애가 잠든 모습을 보나 보다, 아니면 깨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뭐 어떻게 나가기 직전인가 막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 엄마와 아이 사이의 그런 연결고리, 연결선을 이 화가가 나름 세심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들이 보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데 옆에 보면 아이가 팔을 올리고 있어서 엄마가 마치 대치인 것처럼,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그려놓은 것이라든지, 혹은 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잖아요. 엄마도 앉아있고 애는 자고 있고 엄마는 수직이고 아이는 수평이고, 그래서 이런 구도가 그림을 좀 고요하고 평화롭게 보이게 해주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엄마의 시선과 이게 너무 수직 수평으로만 쓰면 그림이 좀 경직돼 보입니다. 딱딱해요. 근데 이 엄마의 사랑, 아이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은 딱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아주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팔을 괴고 있음으로써 등장하는 사선이라든지 혹은 이
아이의 요람 위를 내려오는 이 커튼의 사선이 합쳐지면서 마치 X자처럼, 이걸 X자 구도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대각선이 화면 중앙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람자는 자연스럽게 화면의 중심, 엄마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이 둘 사이의 그 관계 자체가 비어있지만 이 그림의 진정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의 구도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보면 뭐 삼각형인지 대각선인지 X자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면 이 주제가 더 잘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도 아주 단순하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메시지가 강한 그런 그림입니다. 네. 1877년, 그러니까 제1차 미술 인상주의 전시가 열린 한 3년쯤 뒤에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파를 하나 가졌습니다.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어느 잡지에 실린 이 사파에서는 임산부가 전시장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기 보면 임상주의 전시회, 회화 전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관이 막 놀라서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애 떨어진다고 지금 말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왜요? 너무 숭한 것들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눈 베려요. 애한테 안 좋아요. 태교에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머가 아니라 정말로 시니컬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70년대 인상파 화가들의 명성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은 화가들, 그 영예를 못 누리고 좀 일찍 죽은 화가들도 있고, 반면 그 대표자인 모네는 오래 살았죠. 잘 오래 살았습니다. 미술사에서 보면 안 잘 오래 산 화가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이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붓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 못하고 끼어 붙잡고 오래 산 화가들. 그래서 아유 너무 오래 살았어 라는 평을 듣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모네는 그렇진 않은데요. 어쨌든 자기의 그 명성이 이제 바뀌는 걸 다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주 행운의 화가였어요. 오른쪽 클로드 모네, 왼쪽은 에두아르 마느, 이렇게 두 사람을 붙여놓은 건 이 인상파 화가들, 특히 모네와 이런 화가들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까지 전통과 맞섰다면 분명히 뭔가 참조할 만한 어떤 것들이 또 다른 대항 전통이 있었을 텐데요. 그게 무엇일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그 인물이 마네입니다. 네, 마네, 모네 기억하기 좋죠? 아야 어여 하면 아가 먼저니까 마네가 먼저 모네가 나중, 이러면 절대 안 헷갈리는 두 이름입니다. 마네는 뭐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인물이고요. 모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될 모든 미술가의 아버지입니다. 정신적인 아버지요. 그러니까 마네가 없었으면 모네부터 해서 이후에 어떤 미술가도 나올 수 없었을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순서대로 하면 마네부터 보고 모네를 보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일단 이런 인상파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도대체 이들이 마네의 어떤 점에서 영향을 받았을지를 이제 거꾸로 역추적해 볼게요. 마네의 그림도 너무나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이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단연코 올랭피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볼거리도 많고 얘기할 거리도 많아서 제가 올랭피아를 가져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유명한 작품인데요. 올랭피아라는 이 그림은 뭐 많은 것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전경에 저렇게 침대가 놓여있고 침대 위에는 젊은 아름다운 나부 여성이 누워있죠. 그리고 옆에는 흑인 하녀와 또 오른쪽에 검은 고양이까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화면 곳곳에 뭔가 요소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도 발표되었을 당시에 굉장히 큰 화제였는데요. 안 좋은 쪽으로요.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습니다. 왜 욕을 먹었을지를 지금부터 보자면, 왼쪽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조르조네와 티치아노의 잠자는 비너스, 오른쪽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당시에 용납될 수 없었죠. 16세기 초는 한창 가톨릭, 물론 이제 가톨릭의 권위가 조금씩 흔들리던 금이 가던 시기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리스도교가 지배적이었고, 그런 시대에 빨가벗은 여자를, 젊은 여자를 그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들이 이걸 비너스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교회에서 뭐 그것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너스예요. 벗은 아름다운 젊은 여자는 비너스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포즈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런 시선, 정말로 자고 있는 비너스와 오른쪽은 이제 시선, 눈을 뜨고 관람자와 시선을 맞추는, 아이 컨택을 하는 그런 비너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풍경도 이건 신이야 라고 누구나 설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탁
트인 야외 풍경. 멀쩡한 인간이라면 야외에서 저러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현실적인 신의 모습이야, 여신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오른쪽은 당시의 당대 사람들이라면 알만한 집안 인테리어가 배경으로 있다 보니 이게 진짜 좀 논쟁거리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제목이 우르비노의 비너스라고 붙임으로써 겨우 모면할 수 있었던, 또 추기경이나 교황의 총애를 받던 화가니까 그게 또 가능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네의 올랭피아는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누드화의 전통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서 마네가 뭐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을지 우리를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1865년도 살롱전에서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요. 당시 아주 큰 비난을 받았고 정말 적대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누드화,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누드화의 전통을 타락시킨 외설이다. 오늘날의 용어를 하자면 그냥 포르노다라고 당시에 이제 손가락질을 받았던 거죠. 이 올랭피아 스캔들이 워낙 미술사에서 유명한 것이라서 잠시 하나씩 그 스캔들의 논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건 일단 외설 논란이었는데요. 아니, 벌거벗은 여자를 그리는 게 외설은 아니죠. 우리가 보다시피 이미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목에서 벌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제목은 당시 파리에서는 마치 창녀의 매춘부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이름이어서 지금은 우리에게는 올랭피아 하면은 뭐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 1860년대 파리 사교계에 드나든 사람이라면 올랭피아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그런 장소와 여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벌써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소설 춘희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알렉산드르 뒤마 피스의 소설인 춘희에 나오는 그 매춘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춘희의 주인공은 마르그리트라는 다른 매춘부인데요. 그 마르그리트의 뭐 동료쯤 되는 한 명이 또 올랭피아였던 거예요. 알렉산드르 뒤마 피스 아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피스가 붙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총사나 몬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걸 쓴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알렉산드르 뒤마. 그리고 그 아들은 사실 사생아여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만 역시 유명한 책들을 썼습니다. 이 춘희가 당시 파리에서 어마어마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요. 파리의 고급 매춘부의 이야기를 다뤘고 오늘날의 그 막장 드라마에 딱 출연하는 바로 나올 법한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1848년에요. 자, 이거 먹고 떨어져. 우리 아들을 계속해서 이제 떠나줘 하는 바로 그 장면이요. 뭐 물을 끼얹든 아니면 봉투를 내밀든 엄마가 나와서 아들의 여친에게 얘기하는 바로 그 장면이 얘기 나옵니다. 근데 엄마는 아니고 아버지가 나서 네가 네 신분을 알고 우리 아들에게서 이제 벗어나라, 떠나라, 뭐 꺼져라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이 여성이 그래서 너무나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을 하다가 그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떠나야지. 그러고는 실제로 떠나요. 그러고는 병에 걸려서 폐결에 걸려서 죽는데요. 나중에 뭐 그 남자는 그걸 알고 뭐 슬퍼하고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알렉산드르 뒤마 피스의 이 이야기는 자전적인 경험에서 났어요. 당시 알렉산드르가 역시 마리 듀플레시라는 실존했던 인물인데요. 파리 사교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런 미모로 정말 유명했던 그런 창녀 매춘부였습니다. 근데 이 여성과 사랑에 빠졌는데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신의 그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춘희라는 책을 썼고요. 원래는 동백 아가씨, 원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주인공이 죽고 나서 그 남자가 무덤에 찾아와서 동백꽃을 놓고 간다고 해서 동백 아가씨라는 제목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춘희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 춘희는 또 여기 보이는 마농 레스코라는 그 전에 나왔던 아베 프레보라는 그 프랑스의 소설가가 쓴 마농 레스코라는 책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춘희가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서사는. 그러니까 다 그렇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슬픈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는 남자의 부모님이 아빠든 엄마든 이때는 아버지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 이 라트라비아타 유명하죠. 다다다다 하는 그 멜로디가 나오는 이 베르디도 역시 춘희에서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라트라비아타를 쓰고 여기 줄거리도 좀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여성과 신분 제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남성의 그 슬픈 젊은 남성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노래도 한 곡 듣고 가겠지만 시간이 좀 바쁘니까 다시 만에 올랭피아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딱 봐도 벌써 와닿는 그런 느낌에다가 그 거시기한 분위기에다가 또 느낌에다가 이 그림 자체도 그러다 보니 이게 사람들이 벌써
하고 이제 아주 회의에 찬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여자가 뭐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참하게 그려졌으면 또 말도 안 하겠는데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특히 저 시선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여러 누드화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르조네, 방금 얘기했던 티치아노 조르조네, 그리고 티치아노 또 시계 방향으로 여기 하단 오른쪽은 벨라스케스의 비너스까지 지난 시간에 좀 봤었고요. 이 벨라스케스의 비너스는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대신에 거울을 통해서 관람자와 살짝 눈을 맞춘 듯 하기도 하고 좀 생각에 잠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보진 않아요. 조르조네와 티치아노의 비너스는 자고 있으니까 그냥 순전히 보이는 비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자, 내 몸을 보세요. 나는 잘게요. 이런 느낌이라면 티치아노의 비너스는 시선을 맞추긴 하는데 고개를 살짝 틀어서 너무 이렇게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그렇게 애교 있게 관람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1863년 카바넬이 그렸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 속의 비너스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매력적인데요. 제가 링크를 띄워놓긴 했었습니다만 네, 잠깐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총 2점이 있어서 한 점은 또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재밌어요. 아주 완벽한 묘사죠. 이 천사 하나하나가 데생이나 뭐 모델링, 그러니까 입체적인 느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 먼 곳 이런 것들도 잘 표현했고 비너스의 몸을 보면 그야말로 그냥 흠 하나 없는 완벽한 대리석 같은 뭐 피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멀리서는 꼭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것 같았는데 보면 살짝 이렇게 눈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슴츠레한 그 약간의 욕정이 엿보이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라고 이제 관람객을 끌고 있는 거죠. 남성 관람객들을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눈에는 훨씬 더 외설적이고 에로틱한 포르노적인 그런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선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자면 티치아노 우르비노의 비너스, 그러니까 고개를 정면으로 하지 않고 살짝 돌려서 그렇지만 눈을 맞추는데 이 마네의 올림피아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얘가 도대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의 처지를 안다며. 그러니까 이게 당대의 관람자들의 분노 게이지를 그야말로 더 높인 그런 요인이 됐었고, 오늘날의 시각으로,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시선은 관람자의 특정한 위치, 즉 관람자가 남성이고 남성으로서 관음하듯이 이 여성을 지금 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시선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읽어요. 당대에는 뭐 그냥 남성을 유혹하는 시선이었을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한, 마지막으로 평면적인 그런 화면 때문에도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얘는 그냥 페인트공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마네가 평생 듣는데요. 이렇게 보면 비교를 하면 더 잘 보겠네요. 왼쪽 카바넬, 이게 그 당시 살롱전에서 1등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걸 그려야 이제 성공하는 거죠. 비너스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3차원적인 입체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중간색이 중요합니다. 이걸 일명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밝은 부분과 조금 크게 볼까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맞닿아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반드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그 중간이 있어야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어서 천사의 몸이든,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봤을 때 밝은 부분은 튀어나와 보이고 우리에게 더 가까워 보이고 어두운 부분은 더 멀어지는 듯이 보여서 우리가 이런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올랭피아는 밝고 어두운 게 딱 붙어 있어요. 그냥 다 밝아요. 허옇게. 그러니까 이런 모델링에 가까운 이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베개,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면적입니다. 색면이 보여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눈에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그런 많은 작품들의 선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의 선구자여 첫 포문을 열었어요. 앞으로의 미술은 적어도 1900년대가 들어서면 모든 미술이 회화가 이제 이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아직 이걸 알아보지 못했던 때는 기초부터 배우고 와라가 됐던 거죠.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비교해봐도 이 모델링이 봅니다. 밝은 부분 점점 어두워져서 어두워지는 이 그림자 치는 부분까지, 이런 것들이 신체 어느 부위 하나에도 이걸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표현했어야 하는데 마네가 그걸 의도적으로 안 했지만 사람들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누드화이면서도 누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색면, 피부면, 그리고 화가의 붓터치 등이 더 두드러지는 화면입니다. 주객이 전도됐죠.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뭘 그린 그림이지를 보려는 거지 뭐 이렇게 저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진 않아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요. 근데 만의 그림에서는 주제보다도 화가가 화면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무엇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해가 시초입니다. 이 만해 이후로는 화가들이 좀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돼요. 두 개를 다시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카바네르 그림에서 화가의 관심사는 그야말로 외부 세계를 똑같이 그리는 것. 그러니까 그림 밖에 있는, 물론 비너스가 실제로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벌거벗은 여성의 몸을 이제 똑같이 캔버스 안에 표현해내는 그런 것이 화가의 관심사였었는데요. 만해의 그림에서는 그냥 이 회화 그 자체랄까요? 사람을 똑같이 그리거나 인체를 더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그리거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떤 색을 쓰고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내가 여기에 어떤 붓터치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미술가들이 하는 바로 그 고민을 만해는 했었던 거예요. 100년도 더 전에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만 하죠. 만해의 작품 하나만 더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 발코니라는 작품도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오늘 뭐 욕 안 먹은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욕을 먹었을 것 같으세요? 저 청록색이 너무 튀는 거죠. 저걸 저렇게 사정없이 튀게 칠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건 조금 낮추고 그다음 거리감 좀 표현할 수 있게 뒤에 공간감도 좀 살리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냥 페인트 칠하듯이, 간판 칠하듯이 막 칠해버렸다고 당시 욕을 먹었습니다. 사실 만해는 항상 그렇듯이 진지합니다. 진지했어요. 미술사의 전통들을 공부하고 이전에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이걸 내가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냈는데요. 고야라는 굉장히 유명하죠. 고야의 발코니의 마하들, 마하는 이제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뭐 매춘부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마하 두 명과 뒤에 앉아있는 이 남성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앞에 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 둘이 있고 뒤에 배경이 있다는 그 거리가 보입니다. 반면 만해의 그림에서는 이들 사이의 거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 뒤쪽에는 자세히 보면 네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심부름꾼 소년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것조차도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게 불분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 공간의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가장 앞에 있는 인물이 모리소입니다. 아까 그 엄마와 요람의 아기를 그렸던 그 화가요.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만해의 처제인데 만해와 뭐 그렇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호사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진실은 둘만 알겠죠. 어쨌든 뭔가 관계가 있었던 건 확실한 그런 인물이고, 뒤쪽에는 여성 가수이고 이제 다른 인물들인데 어쨌든 인물들도 서로 간에 어떤 상호관계가 전혀 없죠. 다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재밌는 점이 흰색인데요. 이 흰 원피스요. 제가 사진 참고 그냥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양감이 표현되기가 어려워요. 흰색은 그 자체로 그냥 흰 면으로 보이기 쉽거든요. 그냥 사진이 이렇잖아요. 회화도 마찬가지여서 흰색을 그릴 때 화가들은 더 신경 씁니다. 근데 흰색이라고 해서 양감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흰색을 그릴 때 양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하얀 물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흰 원피스를 칠하기 위해서 약간 갈색 쪽, 그다음에 노란기 도는 물감, 그리고 회색 등등을 절절하게 써서 그 주름들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명암 덕분에 우리는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여성은 이렇게 하늘하늘한 흰 원피스를 입고 있네. 화이트 원피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바로 이런 식의 처리가 필요했는데요. 그냥 만해는 그냥 흰 물감을 썼던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페인트 공이라는 당시에 욕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규칙을 부정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규칙을 깨고 자신 화면 그 자체의 효과에 더 집중했던 만해의 방식이 이후에 인상파에게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나올 모든 미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 만해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인상주의 회화에서 만약에 흰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그린다면 이제 그냥 흰 면처럼 보여도 화가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기가 1900년대가 되면 곧 오게 됩니다. 이 1860년대만 해도 아직 이때 만해가 욕을 다 먹어서 이제 이후에 화가들은 조금 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대 사회에서 이 인상파들이 그저 외톨이로 지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특히 문학 분야에서 좀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긴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가령 보들레르라는 우리 악의 시라는 그 시인 있죠. 악의 꽃이라는 시집도 많이들 아실 텐데, 그리고 아니면 에밀 졸라는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자로 불리는 문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에드와르 마네의 그림을 너무 감동해서 그를 위해서 글도 쓰고 그를 옹호하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보들레르가 쓴 책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출판사에서 서로 몰랐나 봐요. 아니면 너무 늦게 알았는지. 어쨌든 두 개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어서 하나는 현대생활의 화가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하나는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번역은. 그래서 그리고 근데 조금 보완이 되니까 뭐 읽고 싶으시면 둘 다 읽으셔도 되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요 시기에 인상주의와 요 1800년대 후반의 파리 미술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토대가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화가들의 모습, 미술계의 모습에 대해서 이 보들레르가 자기가 느낀 바를 쓰거든요. 마네가 그래서 보들레르와의 그런 관계를 잘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암시해줄 수 있는, 둘이 뭐 개인적으로 아주 절친이고 이렇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보들레르의 초상을 판화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고요. 에밀 졸라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에밀 졸라는 실제로 마네의 도록을 내기도, 책을 쓰기도 했었고 마네를 옹호하는 글을 신문에 실기도 할 정도로 이 둘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에밀 졸라 그림을 보면 약간 더 아까의 그 흑백 판화보다는 조금 더 품이 들어갔을 것 같은 유화로 그려진 이 멋들어진 그림이 역시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에밀 졸라가 마네에게서 특히 감탄했던 부분은 사실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성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아마 또 해석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잠깐 카바넬로 가보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분도, 이 작가도 짠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최고로 꼽히다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만 언급되고 아니면 이렇게 욕먹는 대상으로만 언급이 되는데, 카바넬의 그림을 보시면 원래 캔버스는 평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캔버스죠. 평면이죠. 그 위에 일종의 환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거 앞에서 보면 마치 막 바다가 이렇게 떠 있는 것 같고 위에 벌거벗은 여성이 막 누워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그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관람객의 눈에는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당대에는 굉장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속이는, 기만하는 그 환영, 그것이 에밀 졸라가 보기에는 진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에 비해서 마네는 지금 네가 보는 것은 그냥 평면이야. 이거 캔버스 평평해 라는 걸 드러내요. 이 모델링도 약하고 평면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우리는 이걸 보면서 실제 여성이 있는 것 같아 이 느낌보다는 캔버스에 여자를 그린 거네를 봅니다. 말하자면 그 대상을 그대로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이 사실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정직한 거 아닙니까? 스테판 말라르메라는 이 상징주의 대표 시인도 그 당시에 인상파들, 특히 또 마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말라르메도 굉장히 전위적인 그런 인물로 손꼽혔잖아요. 1876년에 책을 내고서 그림의 액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액자는 그림을 이제 이렇게 틀 지우는 것, 그림을 어디 걸기 위해서 멋지게 꾸미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말라르메는 액자가 그림을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액자의 내부, 즉 물리적인 경계가 있잖아요. 이 사각형, 이 액자의 내부와 액자 밖은 서로 별개의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전의 미술가들은 그 경계를 감추고 속였었거든요. 마치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같아 라는 느낌을 받도록 현란한 솜씨를 발휘했었습니다. 근데 이 인상파들을, 그리고 특히 마네의 그림은 아니야, 너는 지금 그림을 보고 있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런 액자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이게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화가들이 이 말라르메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더 이상 현실을 똑같이 복제하지 않아도 되는, 회화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많은 작품들은 그냥 뭐 화면 전체를 그냥 까만색으로 칠해놓은 이런 그림들도 있는데요. 이때 같으면 아직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림이죠. 근데 바로 액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냥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데 현실을 꼭
따라하지 않아도 돼라는 이 시기에 이런 노력들과 발언들이 있어서 점점 미술가들이 조금씩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에드와르 마네가 시초요. 일단 마네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밑에 누구요? 모네가 있었고요. 뭐 르누아르, 드가 등등 또 아시면 좋지만 일단 마네, 모네 둘만 알아도 확실하게 대표 작가를 아시는 건데, 이 마네는 인상파들과 친하긴 했지만 스스로를 인상파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상파로 불리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냥 아버지 성무자 같은 인물이고, 모네부터 해서 이들의 그 진짜 그리다만 그 미완성의 막 그냥 대충 낙서한 듯한 바로 그런 그림들, 실제로는 그냥 보이는 대로 화면을 담았던 그 그림들을 우리는 인상주의라고 부릅니다. 기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인상파 전시회에 등장했던 화가들부터 해서 이제 조금 더 확대되고요. 이후에 젊은 미술가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이 인상파들의 움직임이 호응을 얻으면서 그래, 이렇게 회화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제 또 두드러지는 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중에서 딱 4명만 오늘 언급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 또 폴 세잔, 폴 고갱, 조르주 쇠라입니다. 이 4명을 묶어서 후기 인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아니고, 그림을 이제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네나 르누아르가 뭐 피사로가 그렸던 그런 그림하고는 화풍이 달라요. 근데 이전의 미술가는 또 관점이 다르고 이 인상파의 관점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더 발전시킨 것도 있기 때문에 후기 인상주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미술사학자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붙게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뭐 그냥 굳어졌고요. 참고로 신인상주의라는 용어를 혹시 들으신다면 요거는 조금 조르주 쇠라와 같은, 그러니까 잠시 후에 보게 될 바로 요런 그림에 한해서 신인상주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 셋을 구분해서 막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신인상주의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네오를 앞에 붙이거나 신 아니면 포스트를 붙이거나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묶어서 일단 포스트, 후기로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조르주 쇠라 얘기를 먼저 할까요? 쇠라의 이 작품은 많이들 보시거나 미술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이 작품에서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인상주의적인 걸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인상파들이 그린 그림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그 파리 시민들의 그 일상의 한 단면들을 굉장히 즐겨 다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일요일 오후에 파리 시민들, 좀 잘 차려입은 사람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노동자 계급임이 분명한 사람들도 그냥 이 장소에 모여서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르누아르의 그 그림을 생각나게도 하네요. 기억나실까요? 앞서 봤던 그림 중에서 이 르누아르의 물랭 들라 갈레트의 무도회에서도 이 젊은 청춘들이 모여서 이제 퇴근 후에 주말에 한참 젊음을 불태우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막 등장했던 가스 등 이런 전기와 가스의 그 등장도 모습도 우리가 이 그림에서 어떤 시대적인 흔적으로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쇠라로 돌아가서 이 그림을 좀 보자면, 일단 이 그림은 파리 인근의 그런 모습을, 파리 인근에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가 아스니에르, 뭐 클리셰, 랑그라드 차트 이런 명칭들을 한 번씩 들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요 가운데 부분 요게 파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에펠탑, 아까 우리 봤던 에펠탑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섬도 있는데, 여기 북서쪽에, 그러니까 이 세느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요 즈음이, 그러니까 파리에서 가깝죠. 그래서 뭐 여기로 사람들이 이제 세느 강변에 나가서 뭐 또 즐기고 잠시 여유를 즐기고 돌아오던 그런 곳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그랑자트가 이쪽이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이 클리셰라는 마을도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아스니에르가 있고, 이 아스니에르가 등장하는 그런 쇠라의 아주 중요한 또 작품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거기 가시게 되면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쇠라의 그랑드 자트 섬 일요일 오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네의 그림과 나란히 놓고 보면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죠. 모네의 그림은 조금 더 즉흥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여요. 마치 이렇게 피를 받아서 그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분 내려놓은 것 같다면, 쇠라는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왜 점을 찍어서 그렸거든요. 쇠라의 그림을 실제로 좀 확대해서 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링크를 미리 띄워뒀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구글 아트앤컬처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시카고 미술관에서도 이 그림을 크게 볼 수 있고 심지어 뭐 다운도 받을 수 있게 해놔서 미술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도 좋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작품이고 우리는 구글로 볼까요? 이 그림은 거의 메가픽셀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확대해서 볼 수 있어서 어쩌면 미술관에서 보는 것보다 집에서 잠옷 입고 앉아서 더 편하게 팝콘 먹으면서 보는 게 재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원숭이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연갈색이었고요. 걔는 진갈색이었고 좀 색깔이 조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검둥이였어요. 그러니까 까만색이죠. 근데 가까이서 확대해서 이 개의 색깔 혹은 쇠라가 이 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찍은 물감들을 보면 네, 여기는 파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요. 연분홍색도 있어요. 실제로는 검은색은 쓰지 않았어요. 왜요? 검은색을 쓰면 탁해지거든요. 화면이. 검정은 이 색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잉크젯 프린터 쓰시는 분은 아시겠네요. 잉크젯 프린터의 그 물감 셋이 있죠. 그 세 물감이 다 합쳐지면 검은색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색 원리상. 근데 우리가 검은색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해서 검정 문서를 검은색 활자들을 인쇄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 검정 잉크를 따로 쓰긴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셋으로도 충분히 모든 색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색의 원리를 색의 조합에 관한 원리를 쇠라가 당시에 공부합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 이 색 이론이 엄청 발전하는데요. 미술가들이 아니라 화학자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특히 방직 공장, 그러니까 테피스트리, 양탄자를 짜는 그런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혹은 물감을 염색할 때 테피스트리도 색을 조합해야 되잖아요. 각가지 색실이 섞여서 다 짜여지면 그게 다른 색이 되죠. 그러니까 색의 원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뭐 제가 강의하는 적지 않았지만 쉐브렐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학자가 책을 쓰기도 했는데 바로 그런 책들을 쇠라가 사서 읽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더 과학자적인 마인드로 회화에 접근합니다. 바로 그 점이 모네의 그림은 참 즉흥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쇠라의 그림은 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풀밭 어떤가요? 여기도 풀밭이라고 해서 마냥 연두색, 초록색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오렌지색, 뭐 연분홍색 등등 해서 아니 풀밭에 왜 이런 색이 있지 싶은 색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하나를 이제 하나하나 다 찍은 거죠. 그래서 점묘법이라고도 하고요. 기법으로는 그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나뉘어졌다고 해서 분할주의 뭐 이런 전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색을 팔레트에서 섞지 않고 화면에 점을 찍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눈에서 관람자가 시각적으로 혼색을 만들어서 이 색들을 다 보도록 만든 한 게 쇠라의 그림의 특징인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화가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은 화면이 굉장히 청량하게 느껴집니다. 색은 섞을수록 탁해지죠.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더 탁해집니다. 아무리 뭐 조심해도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색을 직접 섞는 대신 원색 위주로 점을 찍음으로써 화면 자체는 깔끔하고 채도가 높고 탁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 그림을 우리가 눈에서 이제 섞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시각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모네 그림과 비교했을 때 모네 그림에서는 어떤 것도 고정되지 않고 물결도 지금 일렁이는 것 같고 바다 위에 햇빛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배도 그렇고 이런 움직임이 좀 느껴진다면 쇠라의 그림은 개도 심지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수직적이죠, 인물들이. 아까 제가 수직 수평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수직선 저 멀리 수평선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수직선들이 강조되다 보니 화면 전체가 좀 경직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게 여가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을 그렸는데 어쩌면 쇠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 삶의 한 풍경을 담는 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보다는 이 실험이 재밌었던 거죠.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자세로 접근합니다. 어쨌든 대작이고요. 이 테두리, 액자까지도 점으로 다 찍어서 표현한 그림이어서 여기 서명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무엇을 보여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람자가 그림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사례를 아주 잘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예,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또 차이가 보이죠. 르누아르의 그림도 아까는 몰랐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좀 탁해 보여요. 청량하지 않아요. 공통점, 차이점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관을 이제 과학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인상주의의 그 당시에 조금 저평가받던 이렇게 멸시받던 지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인상주의를 뭔가 진지한 것
그러니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이게 했다는 그런 공헌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중에서 이 아르르의 침실 같은 경우에는 반 고흐가 총 3점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르세의 제일 마지막 작품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린 게 그다음 작품 보시면 이 가장 왼쪽이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 있는 첫 번째 버전이고요. 이후에 2 작품을 더 그립니다. 크기가 조금 비슷하게 그린 2번째 작품은 시카고에 있고요. 방금 전에 봤던 쇠라도 시카고에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누이 동생을 위해서 이제 하나 더 좀 작게 그린 게 현재 오르스에 있는데 같은 공간인데도 화가가 이게 어떻게 달라 보일 수 있을지를 이 색의 차이를 통해서 좀 잘 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이전에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그러니까 반 고흐 혼자 친하다고 생각했던 고갱은 거부했지만 그 고갱에게 나 이런 거 그릴래요 하고 스케치를 보내요. 또 자기 동생 테오 형을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줬던 그 갤러리스트 화상 테오에게도 나 이렇게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어라고 스케치를 보내요. 근데 이 스케치와 실제 그려진 그림을 보면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서도 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별이 빛나는 밤도 여러분들이 그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앱을 혹시 모르신다면 꼭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술관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는데요. 반 고흐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지는 바로 물감을 이렇게 떡칠을 했기 때문에 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니 어떻게 욕을 안 먹겠습니까? 그렇게 돈도 없는데 동생 돈으로 생활하고 물감도 다 사면서 물감은 아까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곳곳에 발려져 있는 이 임파스토 기법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도 이 정도로 가까이 가면은 바로 옆에서 이렇게 호루라기 불고 달려올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보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또 폴 고갱 아까 있는 인물 중에서 하나였죠. 고갱의 경우에는 색면이 중요한데요. 마치 좀 스테인드 글라스나 아니면 우리 칠보 기법을 좀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색 깔끔하게 윤곽선과 그 안을 색으로 채우는 원색으로 채우는 이런 기법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상파의 그림에서 확실히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뭐 누군가 점을 찍어서 표현하고 빈센트 반 고흐의 경우에 굉장히 자신의 감성이 중요하고 표현적으로 형태를 왜곡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고갱의 경우에는 색이 중요해서 좀 비현실적인 색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평면적으로 화면이 보이기도 해요. 따로 그림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 심지어 자기 얼굴을 이렇게 그리스도 옆에 나란히 배치시키기도 하고 이 엄청난 자신감이죠. 이런 종교와는 또 없습니다. 혹은 나중에 타히티로 가게 되잖아요. 그 처음 타히티를 방문했을 때 봤던 현지인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 같은 것들이 고갱의 그림을 아주 특징 짓는 그런 평면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잔의 경우에는 형태의 실험으로 유명한데요. 뭐 풍경화도 이렇게 그렸었고요. 아니면 이게 생트 빅토르 산이라고 해서 세잔이 이제 평생 지냈던 그곳의 풍경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비슷해 보이네요. 혹은 인물화. 뭔가 어색하죠. 이게 어색한 걸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되었던 카라바초가 그렸던 이 카드놀이 사기꾼 이게 이 바로크 시대도 굉장히 사랑받던 주제였었는데 인물의 입체감이라든지 어떤 인물 사이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린 대신에 마치 로봇 둘을 앉혀놓은 것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데칼코마니 구성과 비슷하게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내가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이 실험 자체가 세잔에게도 굉장히 가장 중요했습니다. 세잔의 이전 작품 이렇게 비교해봐도 최종 결과물은 확실히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과일들을 놓는 정물화에서도 이상한 점은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과일들 혹은 접시가 이렇게 양쪽이 좌우 대칭이 되지 않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게 맞질 않습니다. 뭔가 기울어졌어요. 이건 애초에 공장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잔의 경우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걸 늘렸을 때 화면이 어떻게 보일까, 이걸 높였을 때 어떻게 보일까가 최종 결과물인데 이걸 물론 똑바로 정확하게 그렸다면 인상은 또 달라졌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실험이라고 간주하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결과물들이고요. 또 하나 시점이 다양해요. 지금 이 사과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각도가 그런 반면에 또 접시 오렌지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본 각도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사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진 않는데 세잔의 경우에는 정말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뭐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을 한 화면에 다 담는 이 다시점으로 인해서 그림이 더 일반인들에게는 모호해 보이는 그런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그 시작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파리 만곡박람회에 미술작품들도 전시됐었다고 했었는데요. 1900년 인상파가들이 처음 전시했을 때만 해도 임산부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잖아요. 여기에 인상파 전시실이 따로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그들이 드디어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그림을 이제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엔 또 세 번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